네, 즉 인플레 공포가 엄습한 글로벌 증시 앞날을 두고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과연 증시로 유입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가상화폐 이탈 자금이 유입되면서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주도하는 가상자산법도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었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윗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전량 혹은 매도를 했거나 앞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 급락하면서 44,00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인플레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This too shall pass.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다행히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떨어졌더라면 네. 동학개미분 일부 신용 잔고가 담보 부족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안 좋았을 했는데요. 주가가 좀 다행히 반등에 성공해서 이번 주가 주가 흐름이 관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이 흐름의 반등세가 지속하려면 자금 성격이 비슷한 가상화폐 시장에서 최근에 이렇게 이탈 모습이 지속이 돼서 증시로 유입되느냐 이 여부가 가장 관심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전 앵커께서도 또 우리 정 PD께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지난 주말에 계속해서 안 좋아서 자산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자금의 이 비트코인 좀 안 좋으면 인플레 충격 속에서 이 자금이 증시로 이렇게 유입되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이 가상화폐 성격과 비슷한 나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고 또 경제 재개 얘기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옴에 따라서 다우존스 지수도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자금 이탈, 지금 세 가지 삼지창이라 해서 세 가지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 자금 보면은 일단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이탈 자금이 증시로 유입돼서 지난 주말에 나스닥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증시도 비트코인을 바탕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지금은 증시보다도 더 버금될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방송 전에도 우리 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말에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클릭수가 증시와 관련된 클릭수보다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도 이 비트코인을 바탕 가상화폐에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자금이 증시로 오느냐 하는 이 여부가 한국 증시 여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갈림길에 놓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가라든가 금리 같은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좀 우리도 얘기했습니다는 여러 가지 사회 지도층들이 미국에서 도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혼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도덕성 문제에서 안전자산 쪽으로도 좀 자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값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도 1.64%로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가상화폐 내부에서도 네.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해를 알트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이렇게 번지는 자금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지난 5시 30분부터 우리 캐서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이번 주에 페드 인사들의 발언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FOMC 의사록 발표와 함께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화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인데요. 지금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긴 합니다. 네. 근데 5월 달에 코로나 직후에 소비자 물가라든가 미국의 물가가 가장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발표되는 6월 달까지 연초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4월 달, 5월 달, 경우에 따라서 3월 달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이 6월 달에 계속해서 관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6월 달에는 하반기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페드의 6월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6월 그 물가지표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가 지속될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서 자금 이동도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장 뚜렷한 것이 가상화폐에서의 자금 이탈이 아니겠습니까? 네, 가상화폐의 자금 이탈이 굉장히 네. 가상화폐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에서 사실 그 자금 이탈세가 많이 이렇게 됨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이 4월 15일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방송 원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작가한테 보낼 때가 한 3시 한 45분 정도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마지막 그 3시 45분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그의 비트코인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월 15일 대비해서 지금 자막에는 27.6%입니다. 이게 새벽 3시 40분까지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따진다면 대체로 따진다면 한 30% 비교적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 대 비비트코인, 알트코인의 차별 양상이 뚜렷한 것이 종전과 다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에서 대표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는 가상화폐 이코르 비트코인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얘기해서 과거에는 가상화폐를 통칭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중에 알트코인과 구별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가격 하락과 함께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한때는 가상화폐를 대표할 만큼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 70%를 웃돌았습니다는 지금 이것이 처음으로 40%까지 붕괴된 이런 상태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주가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 시장에서 40% 밑으로 떨어질 때에는 우리가 보면 주도 양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을 구별해서 앞으로는 말씀드리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비트코인의 이탈 자금이 한편으로는 증시 쪽, 한편으로는 네. 안정자산 쪽, 한편으로는 알트코인 쪽 이렇게 가다는데요. 자, 같은 가상화폐 내부에서도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가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알트코인에서는 이더리움이라든가 도지코인이 되겠죠.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관심이 있는. 근데 문제는 이게 질적인 측면에서 신뢰가 얼만큼 되느냐가 향후에 그 가상화폐의 그 앞길을 가르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근거는 있었거든요.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는 사토키라는 사람이 2009년에 이 비트코인을 만들 때 공급량을 2,100만 개로 네. 이렇게 제한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밸류가 없는 가운데 가격이 왔다 갔다 했던 어떤 그 투자 대상의 가장 큰 근거였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는 가상화폐 특히 알트코인의 시장에 도지코인과 관련돼서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개그림이 이제 도지코인을 올리지 네. 않습니까? 2013년. 근데 지금은 뭐 진돗개도 넣고 뭐가 있어 20분 만에 딱 그려서 넘기면 이게 가격이 붙는다. 이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그만큼 돈이 붙긴 하지만 밸류가 상당히 그 이렇게 밸류에 대한 부재론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금이 몰리면 많은 그 규제 당국자 입장이라든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자꾸 뭐냐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가격이 붙는 시장의 서프라이 디맨드의 근거가 되는 가뜩이나 그 밸류가 부재되는 상태에서 그림 하나 20분에 그려가지고 딱 놓으면 이게 이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도지코인 개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사실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 시장으로 이렇게 이동될 때는 네. 질적인 측면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냐 했을 때 투기 쪽이다. 그러면 규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제가 나온다. 향후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렇게 각국의 규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는 아주 그동안 미뤄왔던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문제 이런 문제가 발빠르게 도입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관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가장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네. 지금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이렇게 위축되는 데 있어서는 일론 그 머스크의 회장이 이렇게 3개월 전의 모습과
발언과 지금의 뭐 발언과 완전히 극과 극이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3개월 전은 잘 아시겠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겠다.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본인 자신이 비트코인을 이 발언 전에 많이 사놓고 비트코인 가격을 부추겨서 1, 4분기 실적이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3천억 원 우리 돈으로 중에 1,100억 이상으로 순수익을 채우는. 네. 제가 그동안 그 미국 기업들 실적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는 이렇게 본래 자기의 그 제품을 팔아가지고 기업들의 수익을 이렇게 채우지 않고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이렇게 다른 투자 수단을 투자해서 자사의 그 실적 중에 3분의 1 이상 차지하는 경우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든지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본질적인 상품에 대해서 실적이 높아야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그 이후에 딱 말이 이렇게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놓고 부추긴 것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과 함께 본인 자신의 자산의 그 평가 이익이 생기면서 이것이 테슬라의 1분기에 실적을 3분의 1 이상만큼 끌어올렸다. 이게 문제가 됐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큰 정비들께서 머스크의 그 속보 문제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매도. 지금 전량 매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량 매도까지.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개인적인 특성만 얘기한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본인 자신도 많이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그 비판적인 성격에서 일단은 왜 비트코인이 3개월 전의 모습과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갔을까 했을 측면에서는 뭐든지 남의 탓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분리할 때는. 그래서 자연보호 차원이다. 왜냐하면 2,100만가 체결할 때 대규모 이렇게 전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후환경을 좀 이렇게 초래하지 않느냐, 이상균을 네. 초래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구환경보호청에서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의 그 기후환경 변화 관련된 강력한 규제를 의식해서 그런지 이 문제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모습이었죠. 이와 함께 지난주 그 10일 이후서부터는 비트코인이 두 번째 단계로 4월 15일서부터 한 번 떨어지다가 반등하다가 두 번째 단계로 떨어지는 양상에서 지난 주말에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번 의심을 품으면 계속해서 의심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왜 이렇게 적었냐 하는 측면에서는 본인 자신이 그 도지코인을 전체 물량의 30%까지 매입했다. 이건 이제 정확한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이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비트코인 줄이고 비트코인 폐기론 나오고 그다음에 도지코인 띄우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앵커께서도 이제 전해주시겠습니다는 7월 달에 2분기에 네.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기존의 업체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전기차를 디자인이 좋고 과거에 축적되어 있는 기술을 토대로 해서 전기차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이렇게 출발하는 자동차계 출발하는 테슬라가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한 달 판매량이 100대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사실 2분기의 실적이 테슬라의 실적이 1분기보다 어떻게 높냐 하는 측면 또 하나의 관심. 그 다음에 1분기와 마찬가지로 그때는 비트코인인데 이번엔 도지코인이 팔아가지고 얼만큼 2분기에 그 테슬라의 실적에 차지해서 비중이 얼마큼이냐 하는 것이 지금 월가에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머스크 회장이 밀고 있는 도지코인이 이번에는 제2의 게임스톱발 공매도 전쟁의 희생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문제가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어요. 지난 그 4월 10월에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에 이렇게 보면 일론 머스크 회장이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했을 때 이렇게 러빈후드라든가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그 비트코인을 추정하는 그 세와 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버리고 너즈코인을 사라 이렇게 해서 부추길 때 이 추정 매수 세력 간의 비교를 보면 확실히 악화됐습니다. 확실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자 1분기에는 비트코인의 실적이 추정 매수에서 올라가면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테슬라 주가가 한때 한 850달러까지 아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가 3,000달러까지 이렇게 올린 지각이 있고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말에 780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이렇게 올린 시각이 있습니다는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이거든요. 확실하게 과거에 그 비트코인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테슬라의 추정하는 세력보다는 지금은 도지코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이때에 지금 이제 우리 주가 순위 쭉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 주가 순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600달러 선도 붕괴되는 양상이죠. 지난주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600달러 밑으로 떨어진 양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네. 이런 상태에서 일부 헤지 펀드들이 4월 15일 날 재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지금은 도지코인이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처럼 그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도지코인 가격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동반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떨어진다면 공매도 치는 거죠. 공매도 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상태에서 제2의 그 게임스톱발 얘기도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거론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지난 주말에 아주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전개되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회장의 도덕성 파동이 제기되고 또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화됨에 따라서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규제 강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네. 하나는 자금 회수하라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왜냐하면 자금이 기본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정상화되는데 예. 작년에 풀었던 자금이 회수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도 그렇죠. 비트코인도 그렇죠. 채권 가격도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채권 가격도 집값도 그렇죠.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품을 우려하는 단계거든요. 이거 좀 이렇게 흡수해줘야죠. 이런 쪽에 테이퍼링 문제가 이제 돼서 지난 주말에도 카프란 총재가 계속해서 테이퍼링 문제는 빨리 좀 앞당겨야 된다 하는 얘기도 물론 이제 매파긴 하지만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아심을 품는 것이 이렇게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가장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가상화폐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그 제도가 미국도 좀 잘 갖추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저걸 규제하려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나올 때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에서 저렇게 시가총액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월가의 그 시가총액 이런 거에 이렇게 평가 대상에 만큼 올라가는 상태에선 또 국내에서는 이렇게 증시의 그 시가총액보다 더 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 저렇게 큰 시장이 한 사람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한 것은 이것은 자본시장 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썩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에서 보면 이번 주말이 이제 마지막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본이익세 상향 조정하는 문제와 함께 상향 조정 않더라도 5월 말까지 이렇게 주식을 좀 팔아가지고 또 가상화폐를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가상화폐들이 탄로소득이 세원을 좀 원천적으로 이렇게 누수시키는 탄로소득이 되다 보니까 각국들이 여기에 규제에 나서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움직임은 많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공정 차원에서 세금 부과는 그런 데서 미국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고 장기 집권자가 많은 터키라든가 이런 데는 완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불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가상화폐 본질적 문제 앞에 이게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 명확한 입장을 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상태에서 지금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서 비교적 통제력있게 가는 것이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요인을 봤더니 중국이 작년 그 5월 달에 도입했던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잘 정착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데도 하더라도 쫙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다른 국가들로 이게 반영이 돼서 다른 국가의 그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 차원에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문제에 대해서는 속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중앙은행 총재들의 이렇게 그 입장이 바뀌는 거죠.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맨 처음에 중립적인 취하다가 최근엔 투기적 양상이다 하는 쪽으로 제넷 앨런 장관과 함께 인식이 변한 상태고요. 라가르드 총재는 시청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2017년, 2018년 이때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때 당시에 이제 IMF 총재였었죠. 그때 경제경찰기능입니다. 근데 최근에 ECB 총재를 이렇게 보면서 라가르드 총재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불법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반응의 주체다 보니까 하는 총재는 이렇게도 하고 최근에 보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 동계올림픽이니까 지금 2021년 5월달, 6월달 이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이때에 확실하게 중국의 그 디지털 위안화, 센트럴뱅크 디지털을 확실하게 정착시키겠다 해서 굉장히 시범 지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지금은 상하이에서 이렇게 상점에서도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결제할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를 더 확실하게 규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국제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상화폐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코리안 프리미엄을 부르고 있죠. 김치 네. 프리미엄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직도 이제 있습니다는. 근데 자국의 시장에서 국제 시장과 교류할 때 하이로 이렇게 국제 시장의 결제에 5만 달러인데 자 이렇게 그거보다 낮게 하는 게 디스카운트 붙는 게 가장 많이 붙는 게 중국 시장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으로부터 가상화폐 규격이 상당히 세이는 상태에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위안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이런 모습에 하나의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규제 움직임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세금 부과안이 발의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김치 필요없는 얘기할 때 네. 불법 거래 이렇게 얘기할 때 불법 거래는 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치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정책 당자가 가치가 없다 하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 그러면 가치가 없는데 세금을 왜 부과하느냐 하는 것이 지난 그 4월 15일 날 김치 프리미엄에 붙고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투기화될 때 우리 정책 당자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 그 두 가지 의문점을 그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을 미국의 과세 방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저도 이 내용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자막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2017년, 2018년 비트코인 거래에서 세계 거래량의 21%를 차지하는 만큼 이 조그만 나라에서 비트코인 광풍이 불어서 그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전비다 해서 한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렇게 큰 변화가 몰고 왔었는데 광풍이라고 하죠. 몰고 왔었는데 사실상 법적인 문제는 이렇게 잘 갖춰져 있을까 하는 측면에 아마 미국의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서간다는 측면을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폭락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 PD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각선에서 8%가 오늘 폭락하는 양상인데요. 오늘 굉장히 좀 이런 문제를 좀 비트코인 가격을 좀 지금은 가상화폐에서 특히 비트코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상화폐에서 이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입니다.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4년서부터 이미 가상화폐 관련해서 과세 방안이 부각돼 있던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미국은 한국만큼 이렇게 비트코인 투기가 광풍이 불어지지 않는데 불구하고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사실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준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는 부시 정부였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바마 정부로 들어가고 트럼프 정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로 들어가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앞으로 변화될 조짐을 보이면 거기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은 2017년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현 정부 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이렇게 5월 10일 날 해동했으니까 같은 정부 내에서 같은 집권 기간 내에서 사실 뭐 하느냐 하는 이 측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미국은 2004년서부터 가상화폐 가치가 지금 이제 똑같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러는 거죠. 가치 논쟁이 있는데 가치에 대해서 문제고 과세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 가지 요건 지난 4월 15일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취득 가상화폐 소득가치 산정 문제, 가상화폐 매도 시 과세소득 산출 문제, 가상화폐 포크 방식 다 저보다 시청자 여러분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상화폐를 투자를 못합니다. 주식 종목 투자도 못합니다. 방송 관계상 또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이 가상화폐에 대해 투자하시는 분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다 포크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가상화폐 소득은 전부 불법과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법과 불로소득 방식에서 접근했던 지난 4월 15일 날 한국의 정책당국자가 뭐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문제. 가치가 없는데 왜 세금은 부과하느냐 문제. 그다음에 불법 거래 가려면 법부터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가 사실 한국경제TV를 통해 방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자본시장에 관해서는 국회의원분들의 인식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가장 이렇게 앞서는 분이 제가 당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아마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가장 오래된 경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금투협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륜이 있었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에서도 내부적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유관 기관과 협조 문제라든가 이런 소통 방식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때그때 문제를 잘 인식해서 이걸 아마 법적으로 마련해서 오늘 마침내 가상자산법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명칭이 확정되지는 않지 있습니다. 오늘 5월 17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죠. 가상자산법 저도 처음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입에 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법을 발의하는 이렇게 돼서 여기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불법과 불로소득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시가총액이 주식 증시보다 더 큰 상태거든요. 이것이 불법 소득에서 경우에 따라서 규제해서 한꺼번에 푹 꺼질 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산소득이 붕괴되면서 역자산 효과에서 경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네. 특히 지금의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고용도 어렵고 집값도 올라간 상태, 집도 오른 상태에서 작년에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주식자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어느 정도 꼭지점이 이렇게 과열 상태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 쪽으로 간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사실상 가상화폐 가격이 불법 소득 지난 달에 정책 당국 인식대로 무조건 규제하면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는 상태에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아마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김병욱 의원이 오늘 가상자산법을 발의하는데요.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이쪽 분야에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법을 좀 마련해서 지금 뒤늦게나마 우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여야 간에 같이 어떤 좋은 법은 이렇게 서로 지금 프레임에 갇혀서 뭐 야당이 얘기하면 무조건 되고 여당이 반대하고 여당이 얘기하면 무조건 되고 야당이 반대하고 좋고 나쁜 관계없이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젊은 사람들도 좀 이렇게 보호하고 네. 한국에서 이런 쪽에 어차피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측면은 한편에서는 우리가 2018년, 2017년, 2018년 비트코인 강풍이 불었다. 그다음에 올해도 이런 문제가 되면 다른 한편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블록체인이라든가 산업의 가상화폐 유틸리티인 측면에서는 잘 활용하면 그만큼 우리 산업이라든가 경제의 유용성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근거를 대서 지금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혼란 상태를 좀 잡아가는 이런 모습에 여야 의원들이 좀 이렇게 공공선을 좀 발휘해서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부분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내년에 3월을 앞두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발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을 동학개미라든가 이런 측면이 4.7 재보선 선거에서 야당 여당 결과를 이렇게 하는 큰 세력으로 이렇게 등장함에 따라서 이런 쪽이 있을 거는데요. 가상화폐 문제도 사실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후보의 공약상을 개발할 때 지금 증시보다도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쪽을 좀 잘 마련해서 사실 가상화폐가 좀 잘 이렇게 정착될 수 있는 네. 이런 쪽으로 방향이 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동시에도 그 특성이 투기가 됨에 따라서 각국에서는 CBDC, 중앙화폐죠.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CBDC, 센트럴뱅크 네. 디지털 커런시 문제는 국제 통화 질서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가장 많이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가상화폐 시장을 중앙은행이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렇게 세금이든 법적 문제의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제도권을 흡수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권이 흡수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중앙은행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를 서둘러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이어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상화폐 문제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서두르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각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은 이제 가상화폐라든가 디지털 관련된 이렇게 통화들이 결제 수단을 속속하고 그다음에 각종 그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자산을 만들고 네. 실제로 뭐냐 일상생활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굉장히 결제 수단으로 그 사용함에 따라서 사실 가상화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멜리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기장화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자 그동안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어떤 방식 놓고는 두 가지가 이렇게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죠. 하나는 가상화폐가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되니까 그당 흡수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측면. 네. 흡수죠. 이게 이제 한 가지 논의였고요. 과거 페이스북이 발행했던 리브라를 미국 입장에서는 흡수해 주는 문제는 중국보다 센트럴뱅크 디지털 거세가 늦게 된 입장에서는 앞서가지 않느냐, 단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가상화폐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굉장히 도입이 늦었던 한국 내부에서도 자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세계에서 주목할 만큼 광풍이 불고 있는데 이거 흡수해 주는 게 어떠냐. 이게 비트코인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투자하겠다는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런 측면보다는 신규로 제작해서 신규로 발행하는 이쪽으로 좀 흡수하는 양상이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편은 민간을 비롯해서 결제 수단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밸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투기장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의 가상화폐가 이미 많이 된 상태에서 이걸 흡수할 때는 자, 두 가지가 문제. 통화량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네. 통화량이 많아지면 인플레 문제가 더 불거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제 흡수하게 될 때 이미 많이 발행됐으니까 이걸 뭐냐. M1, M2, L5가 되는데요. 가상화폐까지 통화지표로 하면 L6, L7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통화량이 더 많아진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인플레 문제가 되는데 자, 성장률과 물가라든가 이런 측면에 그동안 법정화폐에 의해서 돈 많이 M1, M2가 증가하면 이렇게 그 인플레도 증가한다, 성장률도 올라간다 이렇게 했는데 자 가상화폐 지금 많이 되는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이런 문제가 만약에 센트럴뱅크 디지털을 흡수해질 때는 이게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죠. 흔들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발권력 문제에서 민간에 이렇게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이렇게 새롭게 창출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하반기는 왜 이렇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페드가 이제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달러를 안 도입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통화질서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의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그것이 약화되든 강화되든 달러 중심 체제가 유지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 지금 법정화폐인 리겔 텐더에 해당되는 100달러가 사실 그 100 디지털 달러가 이렇게 된다면 네. 국제 통화 질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주도국에 차지하는 입장에서는 국제 통화 질서 하나의 획기적인 변환점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하반기에 이 디지털 달러 발행을 통해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최대 화두가 될 거다.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이 일론 머스크에서 나오는 부작용적인 측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잘 나갔던 비트코인이 이렇게 위축됨에 따라서 비트코인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가 되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비트코인 지난 주말에 그 외신을 보면 네.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영계 경제 주력지가
비트코인의 그 분계선을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래서 비트코인 분계선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이렇게 한번 일전에 지적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사실 이 문제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차에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비트코인 결제라든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자산, 금융 자산이 많긴 하지만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적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가상화폐와 관련된 금융 자산이 다른 자산과 연계성이 높아야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연계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 연계가 아직까지는 좀 고리가 약한 상태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이후에 지금 시간까지도 비트코인이 많이 급락함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문제만큼은 비트코인발 2018년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위 가능성은 적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은 이미 법적인 문제가 많이 그때 한번 타산지석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법적인 제도 문제가 갖춰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만큼 비트코인이 장외시장에서 장내시장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내에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세계 증시화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 증시보다도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시장이 높은 데 있어서는 그만큼 한국의 증시가 일부 뭐 해서 연초부터 4천, 3,600 이렇게 해서 경우에 1, 4분기에 그다음에 2, 4분기에 또 지금 안 되니까 7, 8월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는 시각과 달리 이렇게 한국 시장이 코스피라든가 거의 정체 상태. 우리가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는 코스피가 정체. 그다음에 코스닥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서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가상화폐 쪽으로 그 자금이 많이 이탈하는 상태에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이 일론 머스크의 파동으로 주춤하다 보니까 네. 이 자금이 증시 쪽으로 올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향후 증시 문제와 관련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43,0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